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본 강좌 이제 25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5강은 투자의 이제 기본적인 용어인데 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27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 테마가 이제 이게 위험이라는 요소가 한 단어가 붙어 있고 이제 수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어요. 두 가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책에 대한 논리는 이제 그 페이지 281페이지 투자가치 위까지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되실 것 같고 그 283페이지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또는 처리하는 방법 요거를 별도로 이제 잡아놓으면은 사실상 위험과 수익과의 내용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예, 먼저 이제 위험에 대한 논리가 277페이지 있고 위험의 개념이 있죠.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의의해 놓고 첫 번째 줄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위험. 재무관리상에서는 이제 요거를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시험,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 자체적인 세분 테마가 있어요. 그 위험이 뭐지라는 이제 개념적인 측면하고 그 위험을 이제 뭐가 있지라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종류에 대한 논리고 그 세 번째는 그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리 방법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이제 관리 방법에서 정답이 체크가 됐고요. 29회 때는 이제 종류에서 체크가 됐었어요. 그리고 종류를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또 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입문과정 할 때, 기초강좌 할 때, 뭔가 좀 자세하게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뭐 기본이니까, 이 위험하고 수익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간단한 내용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현된 결과가 그대로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체크하시라는 거죠. 예상한 결과로부터 이제 벗어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문구를 이제 만들어요. 예, 공식적인 뭐 대표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그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실체치가 기대치하고 벗어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이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현된 결과가 이제 뭐를 말하냐면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요. 어떤 수치화시킬 때 예상한 결과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이니까 결국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 그러니까 실현된 결과하고 예상한 그 차이가 이제 위험의 크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의 크기를 이제 측정할 때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벗어난 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논리로 분산이란 말하고 표준 편차란 말이 나옵니다. 분산을 하고 표준 편차는 뭐 같은 방식으로 푸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위험의 개념에 이제 체크하시라는 한 줄짜리가 있고 실현순위란 말이 나오고 이제 기대순위란 말이 이제 유명한 게 등장하고 그리고 분산 또는 이제 특히 표준 편차를 데이터를 많이 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절대로 못 냅니다. 그냥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B 부동산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A 부동산인 B보다는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부동산이구나. 더 위험하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A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B 부동산보다는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편차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용어를 잡았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이제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모든 위험 자산을 판단할 때 그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이 이제 무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적인 시장의 이제 불안전성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처럼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위험 자산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이제 그 다양한 위험 자산의 이제 정도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일치되는 자산을 이제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시험 문제에 무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는 0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 무형자산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일치되는 자산 때문에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될 거에 대한 불확실성, 즉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가정하는 이제 현실적인 상품이 있어요. 그 논리가 이제 채권 중에 국가가 지급 보증해서 발행한 채권이 있습니다. 국채를 보통 잡아요. 그래서 국채가 제시해주는, 즉 무형자산이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만약 3%다 그러면은 3%라는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하는 자산은 국채 투자론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위험자산 중에 이제 우리는 부동산 학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책에 보니까 부동산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 고안전성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재무관리상 따지면은 주식 못지않게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실현 수익률이랑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들은 표준 편차가 다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즉 플러스 값이 이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내용이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죠. 투자자가 본인들이 여기에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현금 자산이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 그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지출하면은 10억이라는 현금을 포기하고 실물 자산 부동산을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냥 투자하지 않겠지.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투자자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죠. 용어적이면 요구수익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굳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었겠죠. 국채에 투자하면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 3%가 실현되는 걸 확실했었잖아. 그러니까 투자자는 여기 국채 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산이었던 국채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률을 얻은 거를 포기하고 왔다. 그럼 내가 포기하고 온 국채 수익률보다는 최소한 더 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을 선택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먼저 무위험자산인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야. 줄여가지고 이거를 무위험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보다는 더 달라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뭐만큼 더 달라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이 제시해 주는 수익률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국채를 포기하고 부동산 선택한 거니까 위험한 자산 선택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면은 일당을 더 받는 거랑 똑같죠.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거를 우리 뭘로 표시하냐면은 위험 할증률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요구할 때 구성 요소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지문 자체도 뭐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은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야.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표준 편차, 무위험 자산 국채를 잡는 거하고 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특징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머릿속에 다 연결해서 등장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논리는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도대체 국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도 위험한지 그 위험한 요소를 반영해서 보상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 불안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게 위험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낼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종류는 이제 제시하기 나름이라 그랬지만은 국가고시에서는 그 이제 과거의 출제위원들이 제시했던 위험의 종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에 출제했던 위험의 종류를 나중에 출제한 사람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옛날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 역할을 하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구속받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아무리 학문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출제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정답이 변경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문제 정도 해당되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래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위험에 대한 종류가 밑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논하는 것이 사업상 위험이죠. 이 사업상 위험 자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사업 자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위험을 구성할 때는 사업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개념 정의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념을 연결시키면은 사업을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물 자산을 운용하는 거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죠. 기대되는 것은 뭐를 기대해요? 성공을 기대하잖아. 근데 뭐를 실현될까봐 걱정돼? 실패를 실현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상 위험이야. 근데 국채는 사업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 국채는 채권이니까 그냥 사면은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고 그 이자 수익의 지급 보증을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면에서 실물 자산을 통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뽑아 먹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하면은 그래 사업적인 면에서 국채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위험의 종류로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업상 위험이라 할 때는 사업 자체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명칭상에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드러나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상 위험에 대한 논리를 다시 세분화시킨 내용들이 시험에 등장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시장 위험에 대한 논리예요. 시장 위험은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불안정적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기와 관련되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운영상의 위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안정적 운영을 못하게 만드는 걸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업 경비가 이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을 파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위험에 해당돼? 운영상의 위험이 돼요.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이건 입지 선정 실패죠.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그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상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위치가. 상가를 샀는데 상가 주변에 만약에 20년 동안에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그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샀는데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을 샀는데 주변에 성악장 들어선다든지 핵실험장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위치가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이게 부동산 수명이 길고 하는 과정 중에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게 위치적 위험이죠. 근데 부동산 말고 국채에서는 지금 논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위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채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업적인 면에서 더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운영상, 시장, 위치 요 세부적인 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위치적 위험은 낼 만한 게 없어가지고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위험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상 위험이죠. 이 금융상 위험은 앞에서 논했던 지레트 효과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머지 책에 나온 지문들은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레트 효과라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랬죠. 그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면 그래서 금융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에 대한 우리 책에 뭐라고 말하고 설명된 내용들은 전부 다 기출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상환을 할 때 이자 이런 걸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당연히 무슨 지렛대를 기대하냐? 정해 지렛대를 기대하는 거야. 정해 지렛대를 기대하는데 이게 무슨 지렛대로? 부의 지렛대로 실현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이게 뭐죠? 그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인지 분지를 판단할 때 당연히 정을 지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공부하실 때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려면은 종합순위에서 저당순위를 뺀 것이 이게 이제 차이를 저당과 종합의 차이를 논해 가지고 정인지 분지를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정해 지렛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종합순위보다 저당순위, 즉 대출이자율이 낮아질 걸로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대출금리가 상승하잖아요. 대출금리 상승하면은 종합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은 순식간에 뭐로 바뀔 우려가 있어? 그렇죠. 부의 지렛대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거를 한 단어로 하고 나머지는 요거를 풀이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고 뭐 책에 나온 꼼꼼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지를 기대해서 사인잡을 이용했는데 부의 지렛대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게 금융상 위험이다. 풀었으면은 대출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거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종합수익률, 장사에서 번 돈이 은행 돈도 못 갚죠. 그럼 대출 금리 상승이 되면은 바로 부의 지렛대로 전환되면서 결국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은행 돈 못 갚으니까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는 상황. 이거를 뭐라 그런다?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채는 금융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누가 국채를 대출받아서 하겠어요? 대출받아서 국채를 산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할 때는 대출받아서 산다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채는 금융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금융적인 면에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위험의 종류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잘 내지는 않는데 법률상 위험이 있어요. 이건 법적 환경의 변화죠.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적 환경이 안정적을 기대하는데 이게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측면이 이거죠.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들이 땅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땅을 사서 그 용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걸 기대했는데 부정적인 용도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법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법적인 위험은 법이란 말이 나와. 법, 제도, 정책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곤란할 수 있고 그래서 법적인 위험을 정답 체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국채는 법적인 고려해? 안 하지. 왜냐? 말씀드려요. 채권은 그냥 정해진 경우마다 이자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 인정되겠다는 뜻입니다. 뭐 책에는 이자 위험 필요 없어요. 이게 금융상 위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 위험이 나오죠.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 아마 위험에 대한 종류 중에 제일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29회 때도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보기 중에 유동성 위험이 언급이 됐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취득한 부동산을 영원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투자 분석할 때 살 때부터 뭘 염두에 둔다? 처분할 걸 염두에 둬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팔 때 있죠. 팔 때 내가 취득했던 것보다 더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되지는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유동성 위험이야. 그 유동성의 가장 기본 논리는 취득한 부동산을 이제 실물자산을 취득했잖아요. 실물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현금자산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처분시겠지. 이거 전환할 시에 실물자산을 현금자산을 전환할 시에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되지라는 표현을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물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시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유동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현금화라는 뜻이야. 현금화. 이렇게 앞으로 투자 금융론에서 논하는 유동성 확보하라, 현금자산 확보하라. 유동화 제도, 현금으로 바꾸는 제도. 이렇게 유동성 위험, 현금화를 시킬 때 고려되는 위험 이런 걸 논하는 거야. 과거에는 황금성이라는 표현인데 요즘은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대팔 때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는 마음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매우 많이 느끼는 분들은 결국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봤을 때, 또 국채는 유동성을 고려할 필요 없지. 채권이니까 만약 10억짜리 국채 샀다. 만기가 1년이다. 1년 동안에 이자 받고 만기 되면 10억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이 사금법 유거든요. 이 네 가지가 국채에 비해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이 고려해 줘야 될 위험의 종류로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요거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더라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작년에는 금융상 위험 따로 나왔었고 유동성 지문으로 들어갔었고 근데 그 책임은 다섯 번째 위험, 책임 여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어요.
이 인플레 위험은 뭐냐면은 아까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줘야 되잖아. 소득이 더 얻으려면은 그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가지고 임대료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책정돼 있어요. 때문에 이제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벌써 임차자한테 전가시킨 상태야. 그럼 걱정되는 게 뭘 걱정하냐면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한 인플레이션 3%를 예상해가지고 임대료를 반영해서 임차자한테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5%가 더 나왔어. 그럼 8% 실제 인플레가 나오면은 5%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거잖아. 이거를 임차인에 전가시킬 수 있냐? 전가를 못 시켜요. 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플레 예상치 못한 인플레 중간에 발생한 거야. 기간 중에. 이거를 임대차 계약 조건을 파기하면서 임차인한테 가서 더 임대료를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란 수익률 감소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거기 책에도 뭐라고 나왔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럼 다달이 임차인한테 현금 자산을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달에 임대료를 받은 10만 원하고 12월 달에 받은 임대료 10만 원의 실질 가치가 같아지지 않아요. 10만 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 구매할 수 있었던 물건을 12월 달에 10만 원 받아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임대 수익률이죠. 실질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인플레 위험 맨 마지막에 나온 배경이 인플레 위험은 국채도 영향을 받아요. 국채는 정해진 이자를 받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해진 이자보다 높아지면은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할 때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사금법유라는 네 가지를 잡고 공통적인 위험 요소로서 인플레에 대해 위험은 별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단어가 말씀드렸죠. 사업, 금융, 법률, 유동성, 인플레 다 아시는 단어, 유동성 위험만 빼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단독으로 나와서 아마 이 30회 때는 위험에 대한 종류가 단독으로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위험에 대한 종류가 나왔고, 아까 전에 위험에 대한 것은 개념을 이제 요구하고, 종류적인 면이고 관리의 방법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279페이지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수익률의 종류가 한 줄로 쭉 돼 있잖아. 몇 가지 수익률이 있어요? 세 가지 수익률이 있어. 뭐하고 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돼 있어. 그럼 세 가지 수익률이 등장한 배경에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수익률이 그래서 위험하고 이제 관계가 되면서 설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밑에 보면 이제 기대하고 요구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요거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라는 것이고, 이 접근하는 식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투자를,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투자 결정이냐 아니면은 기각이냐, 뭐 이러한 내용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투자 여부라는 것은 사전적인 내용이야, 사후적인 내용이야. 그렇죠? 이거 사전적인 내용이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사전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는데, 아까 기대, 요구, 실현 세 가지 수익률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사전적인 수익률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현 수익률이야.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사업을 운영해 봤더니 나타난 실제 결과물을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현 수익률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요소하고 요구 수익률,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이 나오는 건 딱 그 한 가지 지문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어차피 기대수준율은 이 계산 구조로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지문 하나인데 그 지문 하나가 밑에 그 방가르분의 기대수준의 개념 나오죠. 첫 번째 줄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 이렇게 돼. 이것만 시험에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이야. 그래서 이 기대수익률을 뭐라고 하냐?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과연 또 하나가 기본적인 용어를 잡을 때 개념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이다. 그럼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냐 객관적 수익률이냐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뭐다? 객관적 수익률이야. 왜 객관적이라 표현하냐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 기대 수익률을 보고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객관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나중에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 계산된 그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그 물건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객관적 이 기대 수익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문은 아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나왔어. 이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야. 그러면 기대 수익률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가?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그럼 투자자가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지 내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해서 투자자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입니다. 제시하는 수익률이야.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구수익률의 개념이 나왔죠. 첫 번째 줄, 위험이 주어졌어요. 위험 나오면 요구수익률이야. 주어졌을 때 위험을 반영해서 자본을 투자하기에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그 두 번째 줄까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요구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이야. 그 말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최소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대 수익률이라고 두 번째 줄까지 요구 수익률에서 두 번째 줄까지 꼭 체크하셔야 돼. 이게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최소 수익률입니다.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할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는 건데 투자자마다 상대방한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얘를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를 기회비용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기회비용 뭐 우리가 심화 지문할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할 때 수익률을 1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10% 수익률만 보장해주면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근데 해당 부동산 조사해 보니까 12% 수익률이 기대가 돼.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2%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이게 더 크지? 그럼 뭐예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투자 결정 조건. 그래서 항상 뭐가 커야 돼?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 돼. 그럼 투자를 했어. 투자하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샀겠지. 실제로 사서 운영해 봤겠죠. 실제로 운영해서 나온 결과가 있겠지. 그게 뭐다? 실현 수익률이야.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지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 이미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다 보니까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 결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 28회 때 지문으로 떴었어요. 뜬 지문이 과거에도 나왔던 지문인데 뭐냐면은 실현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실현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수익률이 나와야 돼?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야. 투자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뭐다? 실현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하냐 마냐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 항상 투자하냐 마냐는 뭐하고 뭐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물론
요구가 더 큰 경우가 있어. 투자자가 10% 수익을 요구하는데 해당 부동산 조사해 보니까 5% 수익밖에 기대가 안 돼. 그럼 투자자가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최소 수준까지도 미달되는 상품이죠.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대하고 요구를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약간의 이제 응용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문제 지문을 통해서 해보고 이제 기본 책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요구 수익률 이렇게 두 번째 개념 잡아놓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구 수익에 대해서는 보기가 1번부터 장장장장장장 그 다음 페이지까지 기출 문제 나오고 그냥 다 나열을 했네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이제 그 계산 구조는 우리 책에서는 후반부에 중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 286페이지에 그 참고하시면 돼요. 286페이지. 그 먼저 이제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기대 수익률을. 그럼 수익률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이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위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투자액을 갖다 놓으면 돼. 이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10억짜리 산다? 10억 투자액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투자하는 돈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 샀을 때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포인트야. 그때 이 기대수를 계산할 때는 그럼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자본을 투입해서 실제로 사서 1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환경 변수를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한 기대수를 계산할 때는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은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평균에 의한 확률값으로 계산하는 거. 가중평균치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요 문구가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요거를 알고 계시는지 여부를 숫자 장난을 하는 게 보통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입니다. A라는 부동산이 나왔다. 문제상에서는 제시해 주죠.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10억짜리로 제시해 줬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은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야. 그런데 10억 투자액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럼 투자자가 이제 계산하겠지. 요게 이제 지금 10억짜리로 시장에 나왔는데 가격이 10억짜리로 나왔는데 기대 수익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요거를 지금 조사를 해야 돼. 실무적으로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지역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주어져. 그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수를 우리 시험은 세 가지가 주어져요. 경제 환경 변수라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경제환경 변수가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게 관행이야. 여기 개별적으로 나올 때는 장사가 잘 됐을 때, 호황일 때. 이건 낙관적일 때 이렇게 하고요. 장사가 보통일 때, 평균적일 때, 그래서 보통일 때 또는 정상적일 때. 또 장사를 했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 안 좋을 때, 그래서 불황일 때. 뭐 치킨 장사 하시겠다. 그럼 치킨 장사를 하실 때 그냥 막 하진 않잖아요. 뭐 돈 있으니까 막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치킨 장사 했을 때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야.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자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 최고의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월드컵 같은 경기가 많이 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제 수익이겠죠. 그리고 장사가 가장 안 좋을 때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최악인 경우에 그것도 최고의 비관적인 경우 상정해야 되잖아. 뭐 조루독감이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에 조루독감 창궐했을 때의 치킨 매출액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하고 최선의 경우도 감안하고 중간에 평균적인 경우도 감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현 가능한 값들이 주어져요. 실현 가능한 경우수는 호황, 보통, 불황인 경우고 실현 가능한 값을 두 가지 경우로 주어지는 게 보통이야. 그 하나의 경우가 수익이라는 금액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수익률이라는 퍼센트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화폐 단위 원으로 주어지고 이거는 퍼센트로 주어져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호황일 때 자료가 중요해요. 장사가 잘 됐을 때 한 2억 정도가 벌더라.
2억 정도가 1년에. 그리고 이제 보통일 때는 한 1억 정도가 벌더라. 최악의 경우에 한 뭐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2천만 원?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5천만 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게 그리고 그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 평균치가 주어져. 가중 평균치니까 3분의 3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주어지기를 확률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퍼센티지로. 이게 50%라고 가정을 하고 요것도 30%면은 이건 몇 퍼센트겠어? 20%가 되겠지. 다 더하면 100%가 나야 되니까. 이 수치는 매년 바뀌어요. 나온다 그랬을 때 주어진 숫자가 이제 출제원이 선택하는 숫자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시험지 보시다 보면은 금액하고 확률이 주어지면 하셔야 될 내용은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그냥 뚜르기시만 하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A 부동산 투자할 때 1년 동안 추정치가 그럼 호황일 때 2억하고 곱하면 돼.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2억 곱하기 50%는 얘가 얼마죠? 1억이고 1억 곱하기 30%는 얼마겠어요?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 곱하기 20%면 얼마요? 1천만 원이 그 1천만 원이겠지. 그리고 다 더하면은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다? 1억 4천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경우,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평균치를 잡았을 때 치킨 장사 막 어쩐 걸 하다 보니까 10억짜리 투자했을 때 매년 1억 4천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거야. 저희들은 하셔야 될 일은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얼마야? 14%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지. 다만 요즘에는 난이도가 이렇게만 내면 너무 간단해서 단순한 이렇게는 잘 출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부동산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이제 제시된 거냐면은 14%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4% 예상되는 이 부동산에 투자자가 과감하게 10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할까? 아직은 보류가 되는 거죠. 왜 보류야? 이 14%라는 수익률이 투자자의 개인적인 요구 수익률을 만족할 수가 있느냐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수익률을 계산한 것은 지금 배제했어요. 똑같은 논리니까 갑자기 이제 빠뜨렸네. 10억에 2억이 얘가 20%고 10억에 1억이면 10%고 10억에 5천만 원 5%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럼 20% 곱하기 50% 하면 몇 프로야? 10%고 10% 곱하기 30% 하면은 3%가 나오죠. 5% 곱하기 20% 하면은 요건 1%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결과 14%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수익률로 내든 수익으로 내든 확률값 주어진 거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4% 수익이 나온 걸 과연 투자할까? 아니야. 이 14%가 본인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세 번째로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279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줬어야 되는데 내용이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투자자들 수익률을 요구할 때 몇 가지를 요구한다는 뜻이야. 그죠?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게 뭐다?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 뭐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 뭐라는 거를 지문으로 출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 상황 설정이야.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무위험률이 나오죠. 이게 시간에 대한 비용이야.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위험 할증이 나오죠. 이게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몇 가지를 요구한다고요? 두 가지를 요구한다 알아두셔야 돼.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논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야. 그럼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럼 투자자가 왜 그러냐면 투자자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굳이 이 부동산을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였었어요? 국채였었어.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자율이 만약에 3%다. 그럼 3% 수익률은 확실했었잖아. 근데 투자자가 이거를 포기했다 그랬죠. 포기하고 굳이 위험자산인 A를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A를 파는 사람한테 투자자는 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나는 3% 수익률이 확실한 국채가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와서 당신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3%라는 이 국채가 제시하는 수익률보다는 최소 더 달라 그럴 겁니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대가야. 그게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그래서 줄여서 무위험 수익률, 더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까 논했던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보상.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즉, 투자자들이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얘기한 배경이 10억이라는 현금이잖아. 현금을 국채도 투자하지 않고 부동 투자하고 아무 데도 투자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이 10억이라는 가치가 계속 유지되어 보통 떨어져요. 보통 떨어지잖아. 인플레이션도 계속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현금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가치가 실지가 떨어지더라.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실지 가치가 떨어진다는 원본에 대한 보상 정도는 해달라는 게 국채죠, 국채.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보통 같은 말로 국채 이자율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비용, 국채 이자율로 하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건 잘 내지는 않는데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시점이 같다고 가정해야 돼. 모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무위험률은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뭐다? 무위험률이야. 이 말을 만약에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시고요. 그럼 주식 투자자의 무위험률과 부동산 투자자의 무위험률은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주식 투자자의 무위험률과 부동산 투자자의 무위험률은 같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다. 당연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주식의 투자는 갑돌이가 있고요. 부동산의 투자는 을순이가 있어. 주식과 부동산 전부 다 위험자산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갑돌이는 수익률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 사람 갑돌이도 어디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국채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국채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3%다. 그럼 3% 국채율보다 주식이 더 위험한 자산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동일한 투자 시점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을순위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보다 안전한 자산은 국채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국채가 제시한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이 동일하면은 어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구성 요소로서 무위험들은 항상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투자자마다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는 최종적으로 보통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랬어요. 포기하고. 그럼 투자자들은 걱정되는 게 있어. 이 14% 수익률이라는 건 있는데 과연 14% 기대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될까? 그럼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위험에 대해서. 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요인, 즉 위험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위험에 대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투자자들은 그럼 당연히 위험이 높아지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높은 요소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당연히 보상을 더 달라고 요구하겠지. 뭘로 요구해? 수익률로 더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은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지죠. 그럼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이 같은 방향, 위험과 수익이 동일 방향에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이거를 위험과 수익과의 비례관계라 그래. 비례관계를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를 상쇄관계다 그럽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 위험과 수익률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틀리게 할 때 뭐라고 해요? 반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황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 표현들은 이제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이 좀 280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어요. 그 280페이지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니은번이 있어요. 니은번에 보면은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요구 수익률과 위험은 뭐다?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비례관계였는데 이런 걸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를 한다? 상쇄관계다 그런 거야. 상쇄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잖아. 위험이 높아졌어? 높아진 위험을 없애버리면 보상도 같이 높여야 돼.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 즉 상쇄관계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이 항상 비례관계를 의미한다. 항상은 빼주세요.
항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위험에 대한 요소를 보상을 달라는 거니까 이때 고려해 주는 위험이 아까 논했던 거야. 사업상 위험,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인플레이션. 사금법 유인이라는 위험의 종류가 있었죠? 그럼 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여기다가 더 덧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논했던 이건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위험 할증률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어요.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비용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이 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보상.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 위험에 대한 보상할 때 위험을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책에 항상이라는 말을 빼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과 제거가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때 위험은 항상 무슨 위험을 말하냐면 체계적 위험을 말합니다. 이거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면 틀려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논리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할 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구수로 높아진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한 보상률은 사람 투자자마다 달라. 투자자마다 위험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마다 이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은 무위험률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 할증률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요구 수익률 들어갈 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을 무위험률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로 구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같은 말로 국채이자율 얘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 이거 아주 요즘엔 단골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마다 요구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무위험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할증률 때문이다. 왜? 무위험률은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 성향마다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요거를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위험 할증률이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왜 두 가지냐면 투자자가 지금 A라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이게 노량진 지역이야. 노량진 지역에 A 부동산인데 노량진 지역에 A만 있겠어요? 않아요. B, C, D 많은 부동산들이 있어. 그중에서 투자자가 관심 갖는 것은 지금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자산 중에 저 A라는 자산은 위치라든지 금융 조건이라든지 운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은 지역의 다른 부동산보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다시 세부 두 가지인데 투자하고자 하는 해당 자산이야.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이 있고요. 이때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의 구성 요소로서 보통 논하는 것이 아까 언급했던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인플레이션 같은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위험 중에 이제 별도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공통적인 위험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해달라 그래서 할증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다 위험 할증률이야. 위험 할증률인데 부동산이라는 특정 해당 자산에 독특하게 고려되는 위험에 대한 보수하고 공통적인 위험인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 이렇게 두 가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3%고 해당 자산 위험 할증률이 만약에 4%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위험 할증률 7%가 되겠지. 그리고 아까 무위험률이 3%였더라 가정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위험률 기본으로 한 다음에 위험에 대한까지 보상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럼 최소 몇 퍼센트? 10% 이게 최소 수익률이지. 최소 10%만 보장해주면 난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야. 용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A라는 부동산에 조사해 보니까 14%라는 수익이 기대가 됐죠.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를 합시다
라고 이제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객관식 지문을 나올 때 기대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개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주로 등장하는 게 이 요구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장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저런 것도 나왔어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순위를 하락한다는 지문도 있어. 말이 안 맞잖아. 얘 구성 요소가 두 가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높아지면 얘도 같이 높아지는 거지. 얘네들이 낮아지면 얘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순위에 대한 지문으로 이제 대부분 점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 기대하고 요구를 비교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순위 지문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고 요구순위에 대한 지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책에 거기에 이제 요구순위에 대해서 280페이지 거기 기역, 제 꼭대기에 기역, 니은, 그 두 가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디귿까지. 기역, 니은, 디귿까지 이제 연결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뭘 했냐면은 위험에 대한 개념과 위험에 대한 종류, 그걸 통해서 나왔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중에 기대 수익률하고 의사결정하는 요구 수익률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의사결정 기대가 커야지 투자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요 내용들, 요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시험 지문이 주로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기본적인 거를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그때 이제 280페이지에 나온 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충을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를 첨가해 보면서 이제 위험 수익에 대한 꼭 맞춰야 되는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위험과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